한때 EQ 막 이랬던 기억 나시죠? EQ가 뭐죠? 감정지수.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다른 여타의 포유류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언어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1.9kg로 태어났고요. 8개월이 조금 못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저를 딱 낳아놨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 허벅지 다리가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손가락 굵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가 나가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눈이 동그래갖고 쌍꺼풀이 싹 져갖고요. 아그라고 쓰고 울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격 되게 좋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화내는 일도 없고요. 웬만해서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전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물건 살 때도요. 절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말도 못했대요, 제가. 밤 9시만 되면 운대요. 아그라그 쓰고 운대요. 목에 핏대가 나게 운대요. 그래서 밤새 운대요. 아침까지. 매일 2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업고 주무셨대요.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너무 안 먹어갖고요. 주변에서요. 어머 얘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안 믿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먹는 게 6가지였대요. 밥, 미역국, 김, 김치, 생선, 과일. 제가 계란 후라이를요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땐 주면요 다 토했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다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 먹어요. 굉장히 편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키우려는 마음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면 뱉지 말고 너 꽉 물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입에 넣어주고 꿀떡 뭐 이러는 엄마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쟤 어디 아픈 애 같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러면 얘요 달리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얘요 나름 똑똑해요 한글도 되게 일찍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너 안 먹으니까 이런 소리 듣잖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 성격이 많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감정 발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발달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정,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짜증나!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이래도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나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속상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퍼먹.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은 불안으로 느껴야 돼요. 슬프면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난다고 계속 먹고 이거는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명절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 뭐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주겠습니까?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 당신이 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러네. 이래도 되거든요. 요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 발달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발달은 평생 동안 거듭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한 결핍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씨. 저는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보다는 저한테 더 냉정하시고 더 차가운 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거리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은혜 씨의 부모님이 지금 50대 아주 가부장적이고 자식에게 뭔가 져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본인의 싫은 표현을 할 때 먼저 밑에 뭔가를 한 번 더 까셔야 돼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저 열심히 키워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키웠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죠. 인간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 때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생겨요. 무슨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압력솥에 밥을 줄 때 압력을 조금씩 빼야지만 나중에 밥이 잘 되잖아요. 그죠? 압력이 안 빠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편한 감정들은 적절히 빼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 간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답,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대신 좋게 하세요. 절대로 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혼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어쩌면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사실은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잘 되라고 했던 표현 중에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 만약에 좀 미숙하고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잘 발달되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오, 선생님이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agg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aggression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더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금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우리 자, 아이들은요 그리고 여러분- 10,000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20살까지 사회는 뭐만 테스트해요? 10,000가지 재능 중 뭐만?
암기만 테스트해요. 그러면은 암기력을 못 갖고 태어난 애는 2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내가 괜찮은 생명인지를 어디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전 어렸을 때 공부 별로 못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뛰면서 사람 만나면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뭐예요? 수학이요. 나는 X가 이동하면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요. 막 겁나고 왜 저쪽으로 가서 막 머리가 하얘져요. 나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거 뭔지 아세요? 말대답이요. 정말 두드려 맞았어요, 엄마한테. 그냥 시키면 지집애 가 그냥 아주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지랄하고 나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두 번째 나한테 있었던 실력, 고집 엄청 셌어요. 그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재성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다 지금 천재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봅시다.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태어났어. 깐난애기죠? 엄마들 이런 생각해요. 얘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어 보이잖아요. 아, 그냥 으냐 이런 애가 아무것도 감지도 못한 애가 뭐가 들었어요?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자존감 따위도 없고 모르겠어. 그런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천재성 따위는 있지도 않아. 얘는 텅텅 벼서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 못했거든? 내가 너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어줄 거야. 모든 엄마들은 결심을 해요. 뭔지 아세요? 애와 관계없이 애라도 잘 키워야지.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결심이요. 자, 집어넣기 시작하죠. 내 아이를 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키워? 다른 애들은 왜? 얘보다 나야 양육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엄마들 눈이 내 애를 안 보고 다 어딜 봐요? 다 옆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는 즉시 다 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딴 여자 어떻게 키우는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 죽어. 뭐 카페에 올리죠.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저 집에 옆집 애보다 15일 빠르거든요. 근데 아직 못 걸어요. 그럼 엄마들이 또 카페에 막 글을 올려줘요. 뭐라 그래요?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그럼 걸어요. 지금 우리 애가 3살이거든요. 아우 근데 옆집 애는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막 모든 공부서부터 다 비교해요. 모든 성장 과정 자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아이를 보고 키우면 되는데 불안하게 옆집을 보니까 어때요? 한 달 늦으면 무지 늦은 것 같고 한 1년 늦으면 난리가 나죠.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엄마들 눈에서 불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평생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 그래갖고 애들은 다 학교에 학원에 집어넣고 나서 엄마들은 다 같이 알죠. 빵집에 모여갖고 야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못 가 3시까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가면 더 난리가 나요. 완전 비교. 좋겠다. 그 집에 외고 보냈대. 아우, 얼마나 좋아. 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지. 아우, 애가 완전히 인생 풀렸어, 그 집은. 그게 무슨 인생이 풀린겨. 어머, 외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자퇴할게요. 어머, 그 집은 있잖아. 아우, 유학 보냈대잖아. 진짜 좋은 대학으로, 지금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적응 못하고 돌아와. 여러분 혹시 다들 간 것까지만 들었죠? 간 것까지만 들었잖아. 온 건 못 들었잖아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 자녀를 기르는 문제의 반 이상 해결될 거예요. 저 좀 따라하세요. 시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 있다가 없다가. 돈 있다가. 잘 나가다 망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공부 잘하다 못하다. 여러분 허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중학교 1학년 그날 다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내일 다 바뀔 텐데.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돼요. 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뭐 태어나서 다 같이 배 하나 시작. 자존감. 그다음 5개 만들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야? 천재성 시작. 천재성. 이게 너무 괜찮은 애 아니에요? 가만히만 놔둬도 너무너무 잘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잘못 꼬여졌죠? 자존감 따위는 없어. 천재성 따위도 없어.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어린 생명들이요. 얼마나 괜찮은 애들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주의 나이로 보면 사실상 30살 나이 차이는 동갑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저기 30살이 애를 낳았어. 애는 1살이야. 30살 차이 나죠? 그죠?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내 맘대로 막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0대고 애가 61 됐어. 그럼 어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어때요? 동갑됐잖아요. 그까짓 거 30살 나이 차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 애를? 기본적으로 애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얘는 나와 다른 생명이야. 내와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육체는 부모로부터 간접거래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전병도 닮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이 잠자는 것도 닮고 다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직거래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애가 나와요. 아버지 되게 폭력적인데 그 집에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애가 나와서 완전히 부모를 뒤엎는 애가 살 수 있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부터 갖고 시작해야 부모 노릇이 가능한 거죠. 나보다 30살 더 어린 생명을 뭘 갖고 대해야 돼요?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되죠. 존중감을 갖고 대해야 되죠. 얘는 뭐가 들었을까? 얘는 어떤 재능이 들었을까? 얘는 어떤 식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렇게 시작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때요? 내 안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천재성이 없어. 근데 우리는 20살까지 공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죠. 지금 엄마들이. 그죠? 다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공부는 못하지만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몰라주면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걸 사춘기라 불러요. 정말 바보 같은 엄마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 우리 애는요 사춘기가 안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왜 태어났지? 나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처음으로 묻는 게 사춘기예요. 한 번도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1살 때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올 때 말할 수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말할 수 있었다면 안 물어봤겠어요? 그냥 시작을 했겠어? 90년이나 살 건데? 여기 어디예요? 당신 누구예요? 나 왜 났어요? 나 뭐 해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고 시작했겠어요? 말 못했으니까 안 물어봤지? 근데 언제예요? 1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누구지? 나 왜 태어났지?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나 공부를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사춘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춘기가 없는 게 뭐가 좋아요? 사춘기가 격렬한 애들 왜 격렬한지 아세요? 마음이 똑똑한 애일수록 사춘기를 세게 겪는다. 겪을 걸 확실히 겪고 나면 대답하고 나면 훨씬 나아진다. 근데 그 대답을 하는 동안 애들 상태가 다 이상하긴 하죠. 다 상태가 이상해요. 왜냐?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요? 문 닫으면 수도승이고 문 밖으로 나오면 애가 조폭 상태가 되죠. 그죠? 너 성적 잘 나왔니? 아직 안 나왔는데. 딴 애들은 어떻게 안 물어봤거든?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한 태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다 그 시기를 겪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은 꼭 믿으십시오. 자존감 갖고 태어났고 천재성도 갖고 태어났다.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숙제였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존감도 나이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나이.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넌 몇 살이냐 물어보세요. 서로 두씩 짝짓 물어봐. 얼른. 몇 살이세요? 얼른 물어봐줘. 몇 살이세요? 자, 좋아. 몇 살이세요? 자존감 나이가 몇 살인 것 같냐? 예를 들면 30살이면 자존감 나이가 다 30살이 아닐걸요? 나이가 50인데 자존감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자존감 나이가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물을 거예요. 엄마,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이런 얘기예요, 사춘기 때. 그 질문이라고 하니 공부나 야! 그런 엄마 많을 텐데. 예를 들어볼까요? 33살짜리 딸이 이혼을 했어. 엄마, 나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아. 나 시골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애 데리고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60살짜리 엄마가 자존감 낮은 엄마는. 그러니까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창피하게 어디를 이혼하고 내려온다고 시골에 있잖아. 아, 몰라. 네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 무슨 60살짜리 엄마가 무슨 자존감이 이렇게 어리냐, 딸보다? 그러니까 딸이 묻는 대답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런 엄마는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해요. 집안 망했어. 창피해서 어떡하면 좋아. 33살 딸이 어때요? 지금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죠. 근데 엄마가 지하 11층으로 갈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자존감 높은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딸. 살다가 별별 일 다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안 창피야. 엄마 하나도 안 창피야. 집집마다 다 이혼했어.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 누가 그래. 우리 딸을 밥 먹어, 밥 먹어. 괜찮아. 우리 딸. 어이 누워서 자. 푹 자. 엄마 옆에서.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딸이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을 때 60살짜리 엄마가 강력한 60살의 자존감 나이로 아무 문제 없다고 지하에서 받쳐주면 딸은 어때요? 밥 잘 먹고 울 거 다 울고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살아봐야지.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이런 걸 자존감 나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자존감 나이가 있어요. 이 자존감 나이가 높아야 어떨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50이 되면 50에 걸맞는 인생의 문제가 꼭 생겨요. 왜냐? 자존감 50이라고 믿고 생기는 문제들이요. 근데 자존감 50이 아니면 어떤지 아세요? 딸보다 더 떨어, 더 무서워해. 그런 부모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자녀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내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후회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제일 가슴 아프게 후회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후회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제일 가슴 아프게 후회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한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처음 한 말이 가장 후회되고 그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떡하니가 아니라 나 어떡하니 그러고 울었거든요. 내가 나 어떡해 너 자퇴하면 나 어떡해. 왜냐면 내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우리 아들 자퇴하는 게. 그래서 엄마 너 중졸이야 이제 나 어떡해. 근데 그게 나중에 너무 미안했어요. 걔 앞에서 나 어떡해 소리를 한 게. 얼마나 애가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 50다 된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자기를 못 지켜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과했고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아들 따라서 지하 11층을 내려갔어요. 안 그러면 얘는 외로워서 죽을 테니까. 그게 나가 가장 후회된 말. 그리고 바로 사과했던 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나 어떡해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늘 우리가 실수해요. 중간중간 부모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한 엄마와 딸이 왔어요. 무대에 올라와서 한 분만 사과하라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손을 들어요. 얘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제가 20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인 남자인 줄 몰랐어요. 돈도 안 벌고 나를 맨날 때리고. 애가 나왔는데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미치도록 닮은 거예요. 목소리도 낮고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매일 때렸어요. 남편 안고 싸울 때마다. 애가 맞더라고요. 걔 15살까지 때렸어요, 내가.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상처가 깊어서 얘가 지금도 길을 못 펴고 살고 딸이 지금 33살인데 남자도 못 사귀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너한테 그래서 그때 때린 거 미안해. 그때 너 아빠 닮았다고 나쁜 애라 그런 거 미안해. 막 얘기하는데 막 딸이 팍 우는데 걔가 어떤지 아세요? 사과할 때마다 걔가 괜찮은 애가 되는 거 알아요? 난 잘못 없어. 그래, 나 괜찮은 애야. 우리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너무 중요해. 근데 많은 엄마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지. 중요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사과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있는 분들 계시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사과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럼 부모 중에 그러실 거예요. 사과 안 하면은 그럼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되게 무시하고 키웠는데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야, 넌 글을 진짜 잘 쓰는구나. 어머, 얘가 솜씨가 이렇게 좋네. 그럼 어떤지 아세요? 시어머니로부터 자존감이 탄생하는 애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부모님이 가장 잘 부르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보다는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제일 잘 부르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를 어쩌면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 어떤 딸로 살고 계십니까? 네. 아버님은 늘 약주 한잔 하고 오시면 어머니 손을 붙들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어머님은 노래로 화답을 꼭 하시더라고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이 노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구처럼 지내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방학 때가 되면은 아빠 고향이 목포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빠랑 단둘이도 여행을 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서 노래방 가면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를 처음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목포가 고향이신데 노래는 강원도 노래. 황태성 씨는 네.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노래는 어머님이 항상 그 술 드시면 저랑 노래방을 같이 가셨는데 그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앞부분이 친구여 잔을 받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지? 황제를 위하여. 황제를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옛날 제 이름이 개명하기 전에 황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황제를 위하여라는 노래를 저 때문에 항상 불러주셨어요. 어머니가. 개그맨들 치열하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아버님은 좀 몸에 좋은 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예전에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망했을 때 냉장고에도 이렇게 딱지가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냄비 하나 가지고 라면 드시는데 그 냉장고에서 몰래 무슨 검은 봉다리를 꺼내시더라고요. 거기서 포테이토 칩 같은 거를 자꾸 라면에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아버지가 좀 힘이 없으신가 그러고 봤더니 녹용을 넣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한다면서. 현명하시다. 농영라면. 네. 어머니도 몸을 되게 많이 챙기셔가지고 주로 음식보다는 공진단 되게 좋아하시고. 네.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야.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 아빠 편을 어떻게 씁?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어느 날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니가 술자 먹어 들어가면 그냥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미치겠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잉?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짱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보내지 마. 뭐 딴디 보내. 뭐 딴디 보내냐고. 그래서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뭐단지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살면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은 조금 알아들었어요. 엄마가 뭐단디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구나.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여잔데 아이가 여럿이고 자기의 취미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도 타고 바이크도 타고 가끔은 해외로도 여행을 가고 가끔은 명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래요. 제가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 병원에
임플란트하고 뭐 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는데 뭐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치과 이거 하면 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내겠네요. 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으라고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이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은 이 전화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아버지가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젠간 나한테 그 권위주의를 벗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근데 막상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가 가득했던 이분이 참 힘이 없구나. 돈 얼마 때문에 막둥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고향에 가면은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가 울고 있잖아요.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이나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상처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저는 또 느끼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저는 이제 어려서 엄마한테 많이 삐졌던 것 같아요.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달라고 한 게 있는데 안 사주면 뭐 한 2, 3일 말 안 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대민지원이라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제 선배님들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아내 치아가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감을 한번 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왜 말을 못했냐면 저기 딱 감이 보였거든요. 감나무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목소리와 감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엄마 나야 이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냐? 그런데 갑자기 저 홍시 수백 개에 엄마 얼굴이랑 내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준 거랑 내가 아람단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해준 거랑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뭐 엄마한테 영안사전 산다고 돈 받고 한영사전 산다고 돈 받고 막 엄마한테 거짓말 친 거 막 온갖 그게 정말 그 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우냐? 근데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감 좋아하잖아. 이씨. 근데 이제 고참이 그걸 본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하시는 얘기에 제가 아니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바라건대 그때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감나무 같은 그 때가.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 살아계셔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로. 사랑의 완성은 계좌이체. 아버지한테 돈부터 보내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거래요. 추억은 웜홀 같은 거래요.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멀리로 가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7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도 우주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매우 가까운 행성이에요. 근데 자식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이 속도가, 팽창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만나려면 이 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이. 그런데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거리를 통과하는 게 웜홀이래요. 전 추억은 인간을 만나게 하는 웜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자의 일생. 그러면 이제 엄마는 돌아가셔도 나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이게 엄청난 웜홀이 되어서 SF 영화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내 온 영혼이. 그리고 엄마가 그때 바르셨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때 이불도 보여요. 동백꽃 그려졌던 빨간 이불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순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하고 웜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웜홀을 통과할 때는 중력을 1을 지으라고 하면 7G, 8G, 그러니까 중력의 7배, 8배의 이 눌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웜홀 통과할 때 배우들이 어떻게 되죠?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추억을 쌓는 데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어색함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웜홀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님이 우주가 내 우주랑 멀어졌을 땐, 그리고 나중엔 결국 가장 먼 이 시간은요, 죽음이거든요. 이 끝과 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근데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웜홀은 추억이죠. 아빠하고 뭔가 한 번 했던 추억,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 아버지가 부르시던 그 노래.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신이 너무 우주가 팽창돼서 멀어지기 전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웜홀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오신 분이 계시거나 연인과 가족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청이 그 작은 웜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다섯 분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김한석 씨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의 그런 웜홀이 좀 많이 있으시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뒷모습? 예. 거기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이 이제 80이 넘으셔서 아버님도 연로하신 데다가 어머님이 이제 잘 못 걸으시니까 아버님이 부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육교를 건너서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유모차니까 이제 육교를 같이 못 건너가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지팡이가 돼서 서로 부축해서 그 육교로 올라가시는 뒷모습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부모의 뒷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요. 그때 오늘 교수님 강의가 그냥 저를 많이 이렇게 반성하게 되네요. 네. 잘해. 예. 우리 이재용 선배님은 좀 돌아가셨지만 아까 그 노래라는 추억의 워홀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제가 노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제가 저 나이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개인사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저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강연도 가슴 깊게 다가왔고 되게 그립네요. 오늘 또 돌아가면서 저 술 먹을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러면 가능하시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까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 살아 계시니까 부모님이. 제가 애비가 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짊어지셨던 그 삶의 무게를 이제야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산을 넘고 어떤 강을 건너오셨는지 이제 너무 확연하게 다가와서 두 분께 제 삶의 힘겨운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을 두 분께서 미리 길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